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노인신경의학회에서 재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권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노인신경의학회하고 저희 비욘디가 같이 기회를 주셔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어지럼증과 낙상의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지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어지러워요라고 하면 제일 흔하게 들으시는 이유는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인에서 특히나 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반드시 이석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어지럽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노인 인구의 한 50% 정도, 절반 정도는 어지럼증을 겪고 있는 이런 만성적 질환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은 75세 이상의 노인에서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신체 증상이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어지럽지 않고 균형을 잘 잡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하려면 너무나 많은 내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들이 협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우리가 사람의 이 몸을 그려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해놨던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들이 망가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만 망가진다 하더라도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이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이 우리가 주로 신경과에서 다루는 어지럼증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즉, 뇌 혹은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다리나 코어 근육 같은 데 문제가 생기거나 말초 신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지럼증 중에서도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나 노인에서의 어지럼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표현이 애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지럽다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고 우리가 잘 물어보거나 아니면 잘 확인해 보면 실제로는 어지럼증이 아닌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어지러워요라고 말하시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석증을 대표로 하는 이 현훈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지러운 건 어떤 식이냐면 하늘이 빙글빙글 돈다라는 부분이 보통은 현훈입니다. 그래서 막 쓰러지는 거죠. 픽픽 쓰러지는 경우고요. 도저히 우리가 어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이석증을 대표로 하는 현운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도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어지럼증이라고 표현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휘청거린다, 비틀비틀거린다. 쉽게 말해서 내가 걷고 싶은데 휘청휘청, 우리가 술 취한 사람 걷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사람들이 어지럽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못 잡고 주저앉는다. 뭔가가 어지러울 때 주저앉죠. 이게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일 수가 있는데요. 균형을 못 잡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벌떡 일어서거나 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진다, 하늘이 검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지럼증으로 호소를 하게 되고요. 비슷한 경우로 이렇게 바닥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 아니면 천장이 하늘이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아라는 것도 어지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정신이 아득해진다, 정신을 잃을 것 같다라는 증상을 얘기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어지러울 때 특히나 이제 멀미할 때 속이 미식거린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실신을 하기 전의 증상인데요. 우리가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지면서 식은땀이 쭉 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머리가 무겁다라는 거를 어지럽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지럼증은 정말 어지러워요라는 증상을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어지러우세요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지정한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했던 노인들이 어지러울 때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위험한 어지럼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만성 뇌졸중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이 어지럽다,
라고 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금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지럼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심한 균형 저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석증은 막 위험한 어지럼은 아니죠. 나는 너무나 괴롭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어지럽지만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막 정말 하늘이 뺑뺑 도는 어지러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가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균형 장애가 있는 경우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감별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일어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다라고 하면 한번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뇌졸중의 증상이죠. 일종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투가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안면이나 반신의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힘이 빠지거나 혹은 물을 좀 마셔볼까 했더니 사레가 걸려서 물을 못 삼키겠거나 하는 경우는 응급실을 빨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후두부의 심한 두통. 이게 두통이 있다라고 뭐 병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지러움과 동반됐는데 갑작스럽게 깨질 듯한 후두부, 머리 뒤쪽에 두통이 있는 경우는 손해나 뇌간의 뇌출혈 혹은 뇌경색 혹은 혈관 박리,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에서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이 있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신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이런 신경 중에서는 기립성 어지럼증, 기립성 실신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심장 부정맥,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부정맥이 생길 때 쓰러질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뇌 구조 이상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아주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기립성 저혈압을 제가 오늘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은요, 주로 자세성 어지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순간 핑 하면서 도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을 보통 기립성 어지럼이라고 하고요. 이게 병적인 부분으로 생겼을 경우는 저희가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를 바꾸는데 보통은 눕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자세를 변경할 때 수분 이내에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보상을 못하는 경우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증상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어나는 자세를 취할 때 누워있을 때 대비해서 맥박이 30회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 맥박이 자꾸 빈맥이 생기면서 120회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맥박은 막 뛰지만 내가 효과적으로 맥박이 심장이 잘 뛰지 못해서 오히려 혈압이 뇌로 피가 잘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어지러운 경우고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둘 다 기립성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더 많은데요. 기립성 저혈압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수축기 혈압이 우리가 혈압이 뭐 120에 80 이런 식으로 수축기 위의 혈압과 아래 혈압이 있는데 위의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을 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노인의 어지럼은 50% 이상에서 우리가 유발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기립성 저혈압도 아주 흔합니다. 노인에서 약 20-30%에서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세에 따른 혈압이 뚝 떨어지면 우리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날 때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뇌로 피가 안 가는 상황이 있으면서 어지럽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는 실신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발생 원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는 머리로 피가 잘 가고 있겠죠. 그런데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피가 밑으로 쏠립니다. 얼마나 쏠리냐? 일반적으로는 한 400ml에서 많게는 한 900ml, 한 1리터 정도의 피가 밑으로 쏠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시면 젊은 사람이거나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혈류가 뚝 떨어지면
바로 이걸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야, 이거 피가 안 간다. 바로 인식을 하고요. 내 몸이 반응하기 전에 혈관을 확 조이면서 혈압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잘 느끼기 전에 이미 대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인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혈류가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에 반응해서 혈관을 수축하거나 아니면 빨리 짜내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휘청하면서 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노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급격하게 이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드실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여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은 비교적 젊을 때부터 60세경부터 빈도가 확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한 70세 이후부터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은 조금 더 젊은 나이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의 병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60세는 넘었지만 나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당뇨나 파킨슨 같은 게 없어서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기립 저혈압 환자 중에서 당뇨로 인한 경우가 약 9%, 파킨슨에 의한 정도가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90% 이상의 노인의 기립성 저혈압은 이런 유명한 병이 없더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조금은 좀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노인의 기립성 저혈압을 제일 잘 설명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일어났을 때 휘청하는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는 의식을 잃고 순간 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왜 생기나요가 중요하겠죠.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에 의해 생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자율신경계는요, 우리가 보통은 예전에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네들이 자율신경입니다. 즉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잘 작용을 하면서 내 몸이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보통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죠. 우리가 추우면 털이 곤두서고요. 더우면 땀이 나면서 내 몸의 온도, 체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교감신경은 외울 때 교감 선생님이 나타나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동공이 커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의 기능 저하가 생기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몸이 공장이 굴러갈 때 어떤 모터가 돌아가면서 펌프질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펌프질을 했던 여러 가지 물이든 기름이든 여러 가지 자원들이 펌프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특히 심장 쪽에 자율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펌프의 기능 이상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 펌프질을 잘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심장에서 비롯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심장은 괜찮은데 우리가 혈관들, 파이프라인이 보통 혈관이죠. 혈관에서 피를 적절하게 잘 배분을 못하게 되고 조여주지 못하면 이런 혈관성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는 펌프에 이상 있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에 이상 있는 기능 이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기립성 저혈압은 어찌됐건 원인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망가진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퇴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과도한 통계일 수는 있겠지만 응급실을 내원한 노인의 이유 중에서 약 4분의 1 정도가 기립성 저혈압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연구에 보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노인은 5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기립성 저혈압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약 45% 정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우리가 휘청하거나 쓰러지거나 할 때는 낙상이나 그로 인한 골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에는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손상 국가 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낙상이 위험하죠. 낙상이 위험한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여부와 기립성 저혈압을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지는 상당히 평소에 우리가 특히나 노인들 60세가 넘어가면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에서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보행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연구들은 너무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보행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상 보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을 때에도 환자가 기립성 저혈압이 없어야 되는 것들이 전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저하, 특히나 작은 인지 저하도 있겠지만 치매 같은 그런 인지 저하가 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없고 여부는 여러 가지 다른 퇴행성 질환들과도 많이 연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논문들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일어나거나 이런 움직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머리로 피가 좀 덜 가게 되는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고 재현이 된다면 우리가 자꾸자꾸 머리에 피가 덜 가는 저산소 증상이 생기게 되고 저산소성 뇌증이 생기게 되면 뇌졸중이나 아니면 치매 같은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에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은 아주 중요한 그런 위험인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림만 살짝 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혈압이 살짝 떨어지지만 바로 한 10초 이내로 회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짧은 시간이더라 하더라도 또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게 지속이 되면 순간적으로 환자가 서서히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지연성 기립 저혈압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혈압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서 있다 보면 조금 시간이 더 많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서서히 혈압이 떨어지면서 휘청하면서 쓰러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아까 말했던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 중에서 펌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심장 쪽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단순하게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라기보다는 한 번쯤은 내가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인,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원인을 제거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 원인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특히나 저 같은 사람 경우에도 탈수,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물을 못 먹게 되거나 아니면 사우나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땀이 빠지게 되면 내 몸에 물이 부족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하는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밑에 보시는 근감소증과도 아주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이 좋아야 펌프질을 합니다. 내 몸에 아까 파이프라인에 혈관을 조여줘야 내가 펌프질이 되는데 근감소증이 생기면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혈관에 파이프라인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감소증은 아주 중요한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자체가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약물 관련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혈압이 가뜩이나 좀 낮은 분이 혈압약을 세게 쓰면 어지러울 수 있겠죠. 정신과 약물이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가려움증 약들도 이런 기립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약으로 쓰지만 다른 원인으로도 많이 쓰는 이뇨제, 몸에 물을 빼는 약이죠. 그런 약들도 혈압을 낮추고 몸에 적절한 물을 빼내게 되는 경우는 기립성 어지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신경계 질환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대한노인신경의학회니까요. 특히나 이제 파킨슨병 같은 병들은
우리가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진단할 때에는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죠. 그게 말초신경, 손끝, 발끝, 뭐 당뇨, 발 같은 그런 손이 저려요의 증상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율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계에서 다른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른쪽 아래의 병은 심장과 내분비의 병에 있는 전신의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하고 부정맥이 있거나 아니면 서맥이 와서 내 몸에 적절하게 피를 잘 못 보내줄 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부신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내 몸의 자율신경이나 내 몸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저혈당이 오더라도 물론 어지러우면서 저혈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혈압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서 한 번쯤은 상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립성 저혈압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제일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자세성 혈압 측정입니다. 누워서 한참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혈압을 재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누워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혈압을 누워있는 상태에서 재고 일어난 상태에서 혈압을 몇 번 재보면 자세성 혈압이 떨어지는지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설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금 보건소 같은 곳에선 이렇게 재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의 혈압 변화 그리고 따라오는 맥박의 변화를 정확하게 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기립성 어지럼 혹은 기립성 저혈압 혹은 실신 환자를 검사할 때는 이렇게 밑에 보시는 기립 경사도 검사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자세에서 혈압과 맥박을 재고요. 70도에서 90도 정도 몸을 세운 다음에 혈압이나 맥박을 지속적으로 재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뭐 한 번, 두 번 재는 게 아니고 한 20분 정도의 기간 동안 환자의 맥박과 혈압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면 가장 정확하겠고요. 이런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있는 자세에서 혈압,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시간에 따른 맥박과 혈압의 변화를 재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검사를 합니다. 왜 이것만 하면 되는데 기립경사도 검사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검사이고요. 그 외에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피검사는 기본입니다. 혹시 당뇨가 있는지,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뭐 전해질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빈혈이 있는지, 뭐 빈혈 있어요, 어지러우면 빈혈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빈혈에 의한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꼭 중요한 거는 약물을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심장성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이 되면 24시간 홀터라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24시간 동안 내 몸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이나 아니면 서맥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심장 초음파라는 검사를 해서 실제로 내 심장이 들어온 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짜내는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에서 유발된 이런 기립성 어지럼,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는 경우는 머리에 MRI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혈관에 혹시 피가 안 가는 상황이 의심이 되면 뇌혈관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쓰러지는 이유가 실신이라기보다는 뇌전증이라고 하는 경련 상태가 의심이 되면 뇌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뇌 MRI나 뇌혈관 촬영 그리고 뇌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혈압약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히스타민제, 항콜린성 기능을 하고 있는 우울증 치료제 같은 약들, 혹은 수면제 같은 경우들, 혹은 근육 이완제 같은 경우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약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먹는 전립선 비대증 약제 중에서 특히나 혈압을 많이 떨어뜨리는 알파 차단제 같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기립성 어지러움, 일어났더니 어지러워서 병원을 가보고 싶어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먹는 모든 약의 이름을 가지고 가셔서 확인을 받으시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저번 주에 제가 진료받던 할머니이신데요. 79세였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픽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봤더니 외래에서 쟀던 혈압이 80에 30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혈압약을 3제 복합제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드시고 있는 병원에 의견을 드려서 약을 하나의 혈압약만 드시도록 바꿨고 그 후에 다른 조치 없이 그냥 혈압 어지러움이 사라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번쯤은 내가 혈압이나 이런 여러 약제들이 조금 세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안 바꾸고 몇십 년 이상 약을 드시면 나이가 드시고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혈압약을 조금 줄여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놓치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거기 약을 드시는 원장님들과 상의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료하고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원인에 대한 교정입니다. 첫 번째는 탈수의 개선이겠죠. 기립성 어지러움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은 사우나를 오래 하시는 거 저는 반대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몸을 오래 담궜다가 갑자기 일어난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운동은 조금 피하시고 땀이 나면 물을 꼭 많이 드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떤 용량을 먹고 있는지는 한 번쯤 반드시 감별을 하고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저질환, 특히나 갑상선, 혈압, 그리고 당뇨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사실 제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당뇨에서 생기는 신경병증이나 자율신경부전증은 당뇨를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되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잘 관리하면 중증도가 약하게 오게 되고요. 당뇨 합병증이 오는 시간이 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약물적 방법인데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뒤로 넘어갈 거고요. 저희가 약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증상이 좀 심해서 위험한 분들은 저희가 약제를 씁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있고요. 이런 약제들은 어떤 어지러움이냐에 따라 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관리하면서 써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약이 좋대 어디서 구해서 먹어보면 안 됩니다. 비약물적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인데요. 누워있다가 혹은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괄약근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혈압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에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는 걸 일단 권하고요. 주먹을 꽉 쥐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상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면서 높은 베개를 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이유는 자다가 일어나는 아침에 휘청거리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때 너무 누워있으면 피가 너무나 이분하게 되기 때문에 자면서 머리를 좀 높이면서 주무시면 그래도 내 몸이 어느 정도 자는 동안 적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은 베개를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먹는지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최소 1.5리터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콩팥에 병이 없는 분들은 그 정도 드시는 게 맞겠고요. 드시는 물의 종류도 생수나 보리차 정도가 물을 공급하는 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녹차나 홍차, 탄산음료, 커피,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내 이뇨작용을 하면서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하죠. 물을 빼내는 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되게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기상 직후에 차가운 물, 아이스 워터를 물 한 컵 많이 먹을 수 있으면 300에서 500cc 정도 드시라고 하는데요. 먹는 요량이 벌컥벌컥 마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벌컥벌컥이냐? 한 2~3분 내로 500cc 정도의 물을 먹는 속도로 먹어라라고 하거든요. 그게 심한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혈압을 20에서 30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효과가 아침에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휘청휘청 거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상 직후에 차가운 물을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과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 배 쪽으로 피가 다 몰립니다. 그러면서 머리로 피가 안 가서 어지러울 수 있고요. 졸릴 수 있고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말을 하고요. 특히나 아시아, 동양인들은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죠. 그러면 다른 데로 머리로 피가 못 가고 다른 데 혈관이 늘어나느라 전신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줄이거나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소금을 조금 드시라고 합니다. 너무 고혈압에 나이가 들면 소금이 안 좋아요라고 말하지만 이런 분들은 소금을 조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소변을 오래 참지 않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변을 참았다가 갑자기 많이 보게 되면 부교감 신경,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맥박을 낮추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참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에게는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심한 분들은 소변 보다가 쓰러지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참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자들 서서 보니까. 그다음에 평소에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세요. 필요한 얘기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지러워하시는 분들 압박 스타킹을 신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스타킹 잘 못 신고요. 특히나 신기도 어렵고 벗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더 효과가 좋은 건 복대를 하는 겁니다. 복대를 해서 내 배 쪽을 조여줌으로 인해서 피가 쑥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기립성 저혈압 혹은 기립성 어지럼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 위에 있는 8가지 생활 습관만 교정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좋아지게 하고 호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육 활성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이 파란색 그냥 일어나면 혈압이 이만큼 떨어지는 분들에서 일어나기 전에 다리를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발목을 움직이고 다리를 꼬아보고 움직이면서 일어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머슬 텐싱이라고 해서 일어난 다음에 다리를 꼬는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혈압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효과들이 꽤 오래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텐스라고 하는 머슬 텐싱의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논문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란셋 뉴럴로지라고 하는 좋은 논문에 나왔습니다. 아까 봤던 다리를 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꼬고 서 있는 거는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효과가 좋은 방법은 한쪽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혈압을 쭉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다리를 한쪽 이렇게 기사처럼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다리를 꼬고 있다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앉아서 한쪽 다리를 꼬고 다리를 좀 주물러 주는 방법들이 이렇게 내가 일어났을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 교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일어날 때 하는 운동이고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까치발 들기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내 다리의 종아리의 근육이 좋으면 혈관을 잘 짜내는 아까 말했던 파이프라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하고요. 종아리를 어떻게 하면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까치발 들기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내가 평지에서 해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발이 평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종아리가 쫙 펴지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낼 거면 스텝박스 혹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난간을 잡고 계단에서 다리를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저는 환자들한테 한 100번씩 3번, 300번 정도는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이런 까치발 들기가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어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인체의 중심입니다. 코어, 배꼽 중심, 즉 아랫배나 등, 허리, 그리고 엉덩이,
골반 근육을 키우는 운동들을 하면 이런 기립성, 아까 복대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나이가 드신 분들이 누워서도 자꾸 나는 일어나기가 힘들고 뭐 무릎이 아파 이러시는 분들이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은 제일 좋은 운동은 브릿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브릿지 운동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해봤더니 침대에서 하면 별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푹신푹신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바닥이나 아니면 요가 매트 같은 거 깔고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엉덩이를 드는 거죠. 누워있다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엉덩이로 든다기보다는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생각보다 노인들에서 어지러움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이석증, 빈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이고요. 노인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숨은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자세가 바뀔 때 어지러운 것들은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반드시 한 번쯤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진단을 제대로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조건 빈혈이나 이런 이석증이다라고 하지 말고 의료진 혹은 이런 가족들이 내가 어지러워하는 노인 혹은 부모님이 계시면 한 번쯤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넘어져서 휘청하다가 다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방 그리고 평소의 관리가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런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요. 질문 주신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고 제가 아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순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50대 여자분, 조금 젊으신 분인데요. 뇌 사진을 찍으셨네요. IA 다 찍으셨고요. 오른쪽에 전정신경염을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쉴 때는 괜찮은데 일할 때는 어지러워서 먹습니다. 스트레스랑 상관이 있나요? 어떻게 어지러운지를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전정신경염 혹은 한쪽에 전정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갑작스러운 현훈을 호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휘청거려 어찌래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이 빙빙 도는 현훈을 느끼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전정신경염과 비슷한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도 급작스러운 현훈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전정신경염 맞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쉴 때는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보통은 내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자세를 확 돌거나 할 때 유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할 때 더 많을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급성 현훈이 아니고 그냥 만성적으로 내가 휘청휘청하는 어지러움이다라고 하면 이런 전정신경염 말고도 다른 병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감별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정신경염이고 뭐건 이런 약간 몸에 탈수가 유발이 되는 경우는 유발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야아야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30대 중반이십니다. 더 젊은 분이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럽고 체중이 빠진다. 현기증도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증상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단을 얘기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았고 2kg 정도 체중이 빠지고 어지럽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갑상선을 포함한 피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게 생활에 지장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는데 기본적인 정상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드시고 있는 약이 있는지 전신질환이 있는지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신경에서 머리 사진 찍고 이런 것보다는 전신 피검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런 것들이 내가 큰 불안증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불안증으로 인한 어지럼증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안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십시오. 우주나뭇잎님께서 다들 이 아이디가 다들 특이하십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뇌혈류 공급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죠. 기립성 저혈압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만성적으로는 뇌의 저산소성 뇌증이 반복적으로 심하진 않지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만성적으로 되면 나중에 뇌졸중 혹은 인지장애 같은 병들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과 비슷하게 되는 병이 뭐냐면 수면 무호흡입니다. 자면서 내가 코를 골면서 혹은 무호흡이 오면서 머리로 만성적으로 피가 안 가는 상황이 반복이 되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도 그리고 고혈압의 위험도 인지저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런 수면 무호흡이나 기립성 저혈압들이 만성적인 이런 우리가 연관이 될 것 같지 않은 병들도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봉골레 불당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종류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 물론 아까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찬물을 벌컥 마시는 건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만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싫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 조금 덜 그래도 물을 마셔야 된다라면 물을 조금 나누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한 번에 100ml, 한 200ml 정도씩 나누어서 먹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물의 종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라라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72세이십니다. 자주 어지러운데 기립성 저혈압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지는 않지만 아마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내가 누운 상태에서 한번 재보시고요. 그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어떤지 그리고 한 1분 있다가 어떤지 한 3분 있다가 어떤지 그런 식으로 재보시면 이게 떨어지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혼자 집에서 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을 잴 때에는 혈압을 심장 높이로 팔을 들고 재야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가 손을 든 상태에서 누르면서 재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의원이나 이런 병원들에 가서 한 번쯤 재보시는 건 어떨까 걱정이 되시면 가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생깁니다. 원인이 찬물과 영향을 주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찬물을 드실 때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찬물에 들어갈 때 그렇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명과 어지럼증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같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명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어지럼증은 말 그대로 어지러운 겁니다. 어지러운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에서 생기는 병들 중에는 이명을 동반할 수 있겠지만 어지럼증의 원인은 전신부터 내가 심리적인 것부터 뇌에서부터 심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명은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과는 연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어지럼증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극히 일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업다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소금을 줄이라고 들어왔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소금을 더 먹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고혈압이 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사실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베이스라인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소금을 많이 먹어야 만약 그런 분들이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다른 약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운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 조금 더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근육 운동을 하거나 자세 교정을 하는 부분들이나 일어날 때 힘을 주고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금을 굳이 먹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는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프리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성 빈막은 함께 많이 생기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애매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성 빈맥을 진단을 같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맥박이 같이 캐치업, 우리가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오는 병을 얘기하고요. 기립성 빈맥 같은 경우는 혈압이 무조건 많이 올라가면서 효과적으로 뇌에다가 피를 못 보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증상은 비슷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평소에 혈압이 90에 60이다. 평소 혈압이 90에 60인 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젊은 여성분이, 30대 젊은 여성분이 만약에 많이 말랐다, 체형이, 그러면 뭐 80에 50이어도 어지럽지 않으면 병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립성 빈맥이 있어서 어지러우신 분은 기립성 빈맥의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들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립성 빈맥의 치료는 조금 다른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HDHDND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파킨슨병에서보다 파킨슨 증후군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한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이게 아마 파킨슨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파킨슨 병도 자율신경 부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정도의 기립성 저혈압은 올 수가 있는데요.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는 두 가지, 다계통 위축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부전증이 아주 주로 나타나는 병과, 두 번째는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해서 파킨슨 증이 있지만 자율신경 부전증이 두드러지는 약병, 그 두 가지 파킨슨 증후군은 확연하게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만약에 파킨슨 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이분이 루이 소체 치매나 다계통 위축은 아닐까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파킨슨 증후군이 파킨슨 병보다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unY5WF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어느 과를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어떤 과를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한노인신경의학회이고 제가 속해 있는 과가 신경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쪽을 보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이거를 감별을 해서 과연 내과를 보시는 게 맞을지, 순환기 내과를 보시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생활만 조절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신경과에서 정말 약을 드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일지를 보려면 신경과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 오늘 신경의학회를 대표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고요. 노인에서도 중요한 병이지만 기립성 저혈압은 사실 젊은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부터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만성적으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위험한 질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무조건 어지럼증은 하나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신경과를 찾아서 한 번쯤은 이런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관리나 검사 그리고 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고요. 앞으로 더 건강한 이런 노인과 노화가 될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건강 노화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